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전하는 이야기 소셜워커원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두레를 만들어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면 함께 일을 했고 품앗이를 통해서 힘든 일을 서로 거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계모임의 전신인 계를 꾸려서 혼례와 같은 큰일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 모두가 모여 함께 만드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민경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소수가 모여 다수가 된다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소수를 만나본 김민경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온 사회복지사 김민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수가 모여 다수가 된다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졸업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100세 어르신,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 여성들, 그리고 지금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삶에서 세상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예, 북한 이탈 주민은 2018년 3월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3만 1,500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울산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난 건 2005년이었는데요. 2005년에 제가 복지관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길을 가다가 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종종 만나긴 했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복지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마침 그때가 이맘때 이제 김장을 할 때였는데 김장 김치를 나눠주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북한 이탈 주민과 말을 나눌 수 있을까? 그분들과 대화가 통할까? 어떤 얘기를 하실까? 무섭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가고 한 명씩 만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북한에서 생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북한을 넘어서 제3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하나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갓 와서 또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초등학교에 보면은 알림장을 나눠주잖아요. 그 알림장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아이가 덧셈 뺄셈을 못한다고 집에서 덧셈 뺄셈을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덧셈 뺄셈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덧셈 뺄셈을 물으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는 게 덧셈이라고 하니까 더하기 덜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그분들이 하신 얘기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걸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겠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이제 학교 생활이나 그리고 동료도 너무 많이 달라서 이제 동료도 알려드리고 동화책 읽기 모임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기술들 이런 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했고요. 이제 워낙 이제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들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모여서 같이 이 텃밭도 갖고 보고 봉사활동도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 울산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조직이 됐었고 울산에 있는 한 양육원에서 목욕 봉사와 아이들에게 음악을 알려주는 그런 봉사들을 하셨습니다. 그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떻게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들이 북에 아직 남겨두고 온 자녀들이 생각나서 이 양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 같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씻는 마음으로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난 지 벌써 이제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지역에 봉사를 하고 계시고 자유 로타리 클럽을 만드셔서 새롭게 계속 전입해 오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입국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제가 만난 사람 북한 이탈 주민은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2만 명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만나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제 질적 연구를 했는데요. 그 질적 연구를 하실 때도 그 당시에 만났던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만날 때와 또 연구를 통해서 만날 때 더 진솔한 이야기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제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 다문화 가정이 이제 지금은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할 만큼 많이 계시죠. 그리고 전체 초등학생 중에 100명 중에 3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만큼 다문화 사회가 가까이 와 있는데요. 제가 만난 결혼 이주 여성들은 뭐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골, 러시아 여러 나라, 각국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리고 비다문화 저희 일반 주부들과 같이 인형극단을 한 사진인데요. 이주 여성들이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자녀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고민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내가 직업을 다시 구하거나 이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본인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20대에 많이 결혼을 하러 오시고 대부분 20대 초반인데 이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형극단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 그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각국의 음식 그리고 옷 그리고 놀이문화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정말 강한 여성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북한 이탈 주민도 국경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도 국경을 넘어서 오신 분들인데요. 전부 다 이제 국경을 넘는다는 거는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겪게 됩니다. 제가 만난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분은 이제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에 가고 그리고 한국말도 이젠 잘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너무 힘드셨겠어요. 한국어도 잘 못하시고 다른 사람 말을 알아듣기 힘드셔가지고 좀 어려우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때가 힘든 게 아니고 한국어를 알아들으면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에 자기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그 한국어를 배우면서 듣고 보니까 본인에게 계속 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한국어 교실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데 그 시어머니가 매일 따라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며느리가 다른 데 빠지지 않을까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넘어 오신 분들, 소수자 이분들이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게 아니고 뭔가 아이를 낳기 위해 그리고 또는 이제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남편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그 권한을 주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여성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인형극단이나 다문화 이해 강사, 양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웨딩 촬영 사진인데요.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왔으나 웨딩 사진 촬영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프로 사진가 협회랑 같이 이제 웨딩 사진 촬영을 할 때였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진을 찍다가 엄청 우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앨범으로 만들어서 본국에 이제 보내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 사진 찍으시는 분과 이제 메이크업하고 준비해 주신 분들이 전부 다 울어서 한바탕 이제 눈물바다를 이룬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세 번째 사람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그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을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67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내에서 6가구당 1가구가 장애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설마 이렇게 장애인이 많았나 하지만 주변에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장애 인구 267만 명 중에 9%가량 되는 분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인데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요. 2015년부터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17개 시도에 1개씩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애 유형은 1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인들은 인지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 결정을 하거나 이제 판단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발달장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이가 노인이 돼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투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발달장애인들도 이미 성인기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7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시설에서만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나왔었는데 고등학생 자폐성 장애를 키우는 어머니가 우울증과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사례긴 한데 35세 지적 장애인이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녁을 이제 못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약을 다 털어 넣어가지고 고혈압, 당뇨약을 다 한꺼번에 복용하면서 이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에 걸쳐서 계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 가족을 만나는데요.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 사회적 시선들, 그리고 이제 소수자로서 이제 장애 유형 중에서도 소수자거든요. 전체 260만 명이 넘는 장애 중에서도 9%입니다. 그 소수자기 때문에 관심이나 이제 정책의 대상이 되기에도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세 번째 발달장애인 이렇게 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나를 안아주는 포용적 복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만난 세 분의 이제 소수자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독거 어르신도 계시고 이주 노동자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안아야 될 그런 이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한 가정에 대한 관심이 되고 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소수가 모여서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보라 사회복지사입니다.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 나폴리언 힐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꿈을 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김보라 사회복지사는 꿈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꿈을 전달하고 계신지 강연을 통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 남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보라입니다. 네, 저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청소년 쉼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측은하게 보시거나 불쌍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청소년 쉼터 하면 무조건 불쌍하거나 측은한 친구들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쉼터는 전국적으로 130여 개의 쉼터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에서는 6개 청소년 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쉼터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과 이동형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일시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동형 쉼터는 버스 안에서 간식 제공이라든지 휴식을 통해서 교육 예방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에서는 버프라는 버스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청소년 쉼터는 3개월에서 9개월간 보호가 가능합니다. 현재 단기 청소년 쉼터는 사례관을 중점으로 해서 가정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연계를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보호가 가능한데요. 자립이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중장기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쉼터에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막상 이 쉼터에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또 규칙이라는 규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색함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청소년 쉼터에 입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90% 이상은 일반 가정에서 문제로 인해서 쉼터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양쪽 부모님들이 보호를 하지 못해서 쉼터를 입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대라든지 방임으로 인해서 쉼터에 입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입소를 생활하다 보면 눈빛이 날카롭기도 하고
또한 생활하는데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애정으로 이렇게 친구들을 관리를 하고 일반 가정집처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점차 안정이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쉼터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인 시설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노력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분들과 함께 세비사라는 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희가 봉사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쌤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라며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쉼터에서도 장난이 정말 심한 친구라서 과연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데리고 다니면서 생활했는데 처음에는 쭉 낯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쭈뼛거리기도 하고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점차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서 같이 생활하는 생활인부터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들까지 먼저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떻게 일주일간 어떻게 생활을 보냈는지 등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점차 변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한순간 그런 이미지를 이 친구가 장난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장난치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거 없이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친구는 퇴소를 해서 어머님이 사시는 육지로 올라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내와 두 딸의 가장인 아빠가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힘들다고는 하지만 두 딸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자기가 열심히 더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더 배우기도 하고 철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가끔씩 저랑 연락이 되기도 하는데 연락을 하면서 제도 내려오면 봉사활동을 하던 시설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그 친구에게는 봉사활동이라는 곳이 좀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잊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네. 쉼터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 퇴소를 해서 이제 저희가 사후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친구들이 원하는 친구들로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상적인 생활부터 아니면 법정 지원 등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까지 쉼터 선생님들이 노력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보통 전국적으로 청소년 쉼터에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무 환경이라든지 보수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청소년 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관리하기까지가 대단히 업무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점차 소진돼서 그냥 업무적으로만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시작하는데요. 저 역시 그런 경우도 자주 있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처음에는 사회복지 쉼터 쪽을 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침이 되면 출근하는 게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 역시 좀 마음을 비우자라는 생각을 해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쉼을 선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무작정 혼자 생각을 하고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문화라든지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그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쉼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기도 하고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은 분들에게 받기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치유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현재 대학을 졸업하시고 사회복지 분야에 첫 입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지금쯤 되면 많은 소진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려움도 있고 또한 그 처음 가졌던 열정이 지금은 두려움과 내가 과연 이 길이 잘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그 후배 사회복지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조금 도움을 될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좀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제가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만남을 통해서 청년 사회복지사 모임을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사회복지사 모임을 통해서 뭐 교육이나 세미나들도 좋지만 뭐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치유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무조건 자기 분야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침반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나침반의 바늘은 초점을 바로 잡지는 못하고 한동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역시 한 방향으로 무조건 올바른 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갈림길이 있어서 그만큼 방황을 거쳐서 청소년들도 정착을 한다고 생각을 듭니다. 현재 쉼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들 역시 꿈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노수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지역사회를 잇는 사회복지사를 잇다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복지를 전할 수 있겠죠.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수연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근무한 지 만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즐거웠고 제 마음속에 의미 있게 남았던 그 사업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또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 사회복지사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시던가요? 저는 제가 만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사회복지사라고 얘기를 하면 아,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좀 힘드시겠어요. 되게 착하신가 봐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사회복지 하면 다들 약자 또는 시혜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지 되게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물론
약자도 함께 같이 살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사회복지이긴 하지만 약자가 늘 누구에게 도움만 받는 사람은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누군가에게 도움만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약간 고민스러웠고 사회복지는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는데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우리의 삶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존재인데 왜 다들 사회복지하면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먼저 바라보는지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을 하며 이 고민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조직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 광역시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관 단체이고요. 사회복지사협회와 다르게 사회복지협의회는 단독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분위기나 그런 환경에 맞게 조금씩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제 제가 일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좀 자유롭게 실천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일하는 내가 혼자서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겠구나. 하지만 이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그 고민을 풀어나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역사회를 잇는 사회복지사들을 내가 잇는 작업을 한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사회복지가 더욱 가치 있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 매개체가 홍보,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홍보 사업이 매개체가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 고민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활동하는 홍보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홍보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홍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그를 바탕으로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복지의 가치가 더욱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키워드를 집단 지성으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이 고민들을 사업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진짜 홍보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욕구가 있는지 교육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 협의회와 가족같이 지내는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직원들의 그런 협조를 받아서 보수교육장에 가서 이렇게 홍보물을 붙여놓기도 하고 연락을 주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그냥 잘한다고 소문난 그런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소개받기도 하고 하면서 좀 의견들을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홍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동안의 기간 동안 13개 기관에 18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거지만 외부 지원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외부 사업에 지원을 했고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미리 만나고 다녔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듣고 다녔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자세한 의견들을 듣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고 함께 모여주신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제 2번의 워크샵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홍보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계획한 인원은 30명이었는데 90명의 사회복지사가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과 여기 사업에 신청한 사람들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되기도 했고 고민하다가
90명의 사회복지사에게 모두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홍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사업을 신청하신 이유가 뭔지, 함께 한다면 성실히 잘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런 많은 것들을 여쭤봤고 90명의 사회복지사와 모두 통화하고 이제 묻고 한 다음에 이제 의견이 조금 맞지 않는 분들은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결국 총 70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 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홍보 담당 사회복지사가 아무래도 좀 비교적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경력이 적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그 의사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업 설명회에 홍보 담당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함께 오시게끔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간관리자 선생님 기관에 담당 선생님이 저희 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열심히 재밌게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걸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 중간관리자 분들도 홍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게 간단한 강의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연락하고 설명드리고 부탁드렸던 것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의 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은 이제 워크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홍보로 사회사업하기라는 주제로 전국적으로 운동을 하는 김종원 선생님과 함께 부산표 홍당무 캠프를 진행을 해봤고요. 다들 이제 홍보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소통에 대한 갈증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하고 좀 같이 알아가는 과정에 되게 중요한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사업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들을 바탕으로 격주로 10번의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카톡으로 공유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첫 번째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직접 적용을 해보고, 이 적용했던 것들을 직접 두 번째 워크숍에서 풀어보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번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각자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각자 기관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같이 한번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두 번째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지, 홈페이지, 그리고 SNS, 동료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어떻게 했는지 각 분야별로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런 두 번째 워크숍을 끝으로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 사회복지사 노수연이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격주로 진행되는 교육과 두 번의 워크숍, 그리고 그 전에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러 다녔던 그런 에너지들을 다 하면 되게 몸이 지치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지치는 몸을 제 즐거운 마음이 뭔가 위로해주는 그런 기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이게 외부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제 자리를 대신해서 활동해준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그 네트워크를 이끌어 나갔지만 제 스스로 제가 이 사업을 긴 호흡으로 제가 이어나가지 못함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온 이 시점, 제가 앞으로 이 네트워크를 잇는 선생님들과 어떻게 좀 소통하며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차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차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수연은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는 없지만 유관기관 종사자들이나 그리고 시민 또는 대중과 함께 소통하며 묻고 의논하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1년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사회복지 현장과 조금 멀어져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반 시민의 눈에서 그런 시각으로 사회복지를 바라보고자 조금 애써봤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은 좀 사회복지라는 틀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늘 고민하고 그를 통해 실천해야 되지만 조금 더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노수연도 조금 더 다양한 영역과 교류하고 좀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경험과 그런 시각을 키워서 그를 바탕으로 그게 홍보 사업이 되든 교육 사업이 되든 아니면 그 어떤 사업이든 지역사회를 잇는 접점을 만들고 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회복지라는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계속 꿈꾸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각자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라는 같은 이름으로 행복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그 열정을 복지TV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셜워커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워낙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복지관에 일을 하면서 저희 복지관 앞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만나고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중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친구로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분들을 다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청소년 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저희 쉼터는 지금 중장기 쉼터다 보니까요. 자리 굴릴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의 길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도 있지만 다양한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체험이라든지 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와 같이 생활한 지 1년이 다를 좀 넘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할까 애들 서로가 이게 고민도 되고 막상 했었는데 이제는 점차 날 지켜주려고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보호도 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더 든든하고 앞으로도 가끔씩 또 이렇게 사고도 치고 뭐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꾸준히 지켜보면서 응원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같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고마워. 사랑한다. 네,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것이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타고난 사회복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사회복지를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사회에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감히 제가 어떻게? 라는 생각이 지금은 많이 드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인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그도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집단지성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셨는데요.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집단지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처럼 지역의 사회복지사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집단지성 프로젝트는 홍보가 그 매개체였다면 이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활동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끔 그게 글로써 풀어져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영상으로 풀어져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잘 표현하고 재밌게 표현하고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런 과정들을 사회복지사들과 좀 함께 해 나가고 싶습니다.